첫 번째 문제, 인간공학의 필요성을 비용 측면과 생산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바닥을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만약에 문제가 원하는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명확한 답을 쓰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써도 비용 측면과 생산성 측면에 대해서 한 바닥 이상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서론을 먼저 쓰시면 됩니다. 문제가 인간공학의 필요성을 설명하라고 하지만 인간공학이 왜 시작됐는지, 거기에서 비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다양한 기계, 도구, 제품, 환경이 도입되었으나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거기에 맞춰 적응해야 했으며, 자, 여기부터 시작인 거죠. 이로 인해서 불편함, 비효율, 안전사고 및 직업성 질환 등 부적절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공학의 필요성을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써주면은 1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는 벌써 포인트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기계, 제품, 환경의 설계 시에는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용자 중심적인 설계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고 서론을 쓰면은 보통 벌써 3점 정도 획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불편한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생산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 서론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용 단계에서 불편하고 또 비효율적이면서 또 안전, 보건상황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수정하려면 언제 수정합니까? 사후에 수정을 합니다. 사후에 수정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기계, 도구, 제품, 환경의 설계 단계에서 인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비용이 발생은 언제입니까? 비용이 발생은 사후입니다. 사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검토한다. 누가? 인간공학자가. 이것이 문제가 원하는 키포인트고요. 단순하게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인간공학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면 글쎄요, 한 1, 2점은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산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되고,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설계된 작업,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기계, 설비와 도구, 작업 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산성의 향상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덩어리, 왜 비용 측면과 생산성 측면이 필요한지, 비용 측면에서는 서구에 수정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설계해야 된다. 더불어서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기승전결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A4 답안지 한 바닥을 쓸 수 있겠죠. 보통 이런 문제 가지고 한 바닥 못 쓴다,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주어진 내용을 잘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쓰라고, 4-5가지 쓰라고 하면 하나하나 바로 쓰면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쓰라는 문제는 서론 부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돌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단계의 비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사후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보건관리,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떤 기업의 생애주기, 제품의 세계주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까지도 추가하시면 보너스로 10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한 7점에서 한 8점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비용이냐? 바로 이런 비용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자, 비용은 그럼 어떤 비용? 여기서 바로 물어보는 게 비용 아니겠습니까? 비용은 카펙스와 오펙스로 나뉩니다. 카펙스, 오펙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간공학은 다학제적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얇고 넓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카펙스는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약자, 오펙스는 오퍼레이셔널 익스펜디처의 약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저 같은 PMP 출신도 잘 아는 표현입니다.
전 제품의 3개 주기에 걸쳐서 제품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종료될 때까지 전체 비용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물론 뭐 공장이 됐건 건물이 됐건 어떤 시스템이 됐건 초기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에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캐피탈 익스펜디처, 카펙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 건설이 끝난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오펙스가 됩니다. 이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의 비용을 모두 합치면 토탈 코스트가 되고요. 이 비용적인 측면이라는 게 언제에서의 비용입니까? 토탈 코스트로서의 비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아까 어느 단계에서 비용이라고 했습니까? 사후의 비용이죠. 사후의 비용. 가령 여기 보십니까? 리퍼비시먼트 혹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후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서 안 좋은 점 발견해서 추가로 설비를 추가해야 돼. 하지만 공장을 멈추고 설비를 출가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것들, 이 중간에 수정하는 리퍼비시먼트 혹은 리플레이스먼트를 줄이기 위해서 초기에 비용을 조금 넣더라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쓰면 10점 만점에 10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적인 어떤 흐름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면 면접 시험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확하지만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쓰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 문제 끝날 때마다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의 시각 기능에서 암수능과 명수능을 설명하시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인간공학 기술사를 준비하시면서 인간공학 기사 내지는 산업안전기사 혹은 산업위생 보건관리기사 정도는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이 나왔었죠. 아니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기술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명수능과 암수능을 간단하게 적기만 하면 과연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사 채점은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입니다. 응시생 중에서 가장 잘 쓴 답안을 잡아놓고 그것을 10점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감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합격률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도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지능과 최고의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려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 흔히 인간의 시각 기능 깜깜한 데 가서 잠깐 안 보이는 것이 암수능, 갑자기 밝은 데 나와서 잘 보이게 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명수능,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만 쓰면 답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서는 한 바닥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자, 서론이 필요합니다. 자, 인간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 행동한다.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가령 시각은 전체 정보의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미사역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각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 환경 정보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바로 뒤에 나오네요. 정보 취득의 80%는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잘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갑자기 밝은 곳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자, 갑자기 밝은 곳에 들어갔을 때를 명수능. 제가 굳이 영어를 적었습니다. Light Action이라고. 우리 채점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기술사 혹은 교수님들이십니다. 영어 쓰시는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명수능이라고 하지만 명적응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틀린 말 아니죠. 왜? Light Adaption을 번역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영화관에서 햇빛이 비치는 밖에 나오면 눈이 부셔서 새로운 광도 수준에 적응할 때까지 보기 어렵죠. 이렇게 한참 동안 어둠에 적응된 빛이 시각이 빛에 민감하는 동안 시각계통이 강한 태양 강선이 눈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명수능, 라이트 어댑션이라고 하고
보통 이런 명수능은 1분 정도면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 나와서도 1분 정도면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수능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가령 터널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밖에 나왔을 경우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 나오면 특히 동쪽으로 달리는 아침에 눈이 부셔서 갑자기 시야를 잃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죠. 그런 내용들 여러분 면접 시험 보실 때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터널에서 나올 때 어떤 시각에 장애가 생기며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극복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필기시험에서도 이미 나온 적이 있죠. 다음 암수능입니다. 닥 어댑션.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극장에 들어갔을 때 잘 안 보이게 되죠. 하지만 서서히 주위를 보이게 되면서 그런 상황이 바로 암수능이라고 한다. 완전한 암수능에는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린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과 본론까지 나왔고요. 이 정도 쓰면은 10점 만점에 7점에서 8점 혹은 9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 특히 보건에 계신 분들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러면 과연 어떤 눈에서 어떤 세포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까? 눈의 세포를 크게 시각을 담당하는 세포를 크게 두 가지라고 하죠. 첫 번째는 원뿔세포, 원추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자죠. 영어는 콘셀입니다. 콘이 뭐죠? 우리 꽃갈 콘의 콘이죠. 뾰족하게 생긴 거. 여기 H로 된 것이 뾰족하게 생겼죠? 이것이 바로 콘셀입니다. 반면 뾰족하게 생기지 않고 뭉툭하게 생긴 간상세포, 간상체, 러드셀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원추체는 밝은 빛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붉은색과 노란색이 강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간상세포, 막대기처럼 생긴 것은 색만 구분할 뿐 다른 색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암수능이 진행되면서 어떤 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하죠? 간상체가 활동을 합니다. 반대로 명수능이 진행이 되면 원뿔세포, 원추체가 활동을 합니다. 이 아래 있는 그림이 2010년 정도 인간공학기술사 필기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림이고, 이때 A, B, C, D, G부터 H까지 무엇인지 이야기하라는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더 추가하시면 간단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원추체, 간상체까지 첨가하시면 이렇게 써야 아마 10점 만점에 10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고요. 하지만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나만의 것으로 어떻게 묶어서 넘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기술사 합격과 불합격 단순한 4점 차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었네요. 암수능이 진행됨에 따라서 원추체는 감수성을 잃는다. 아까 말씀드렸네요. 반대로 간상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활동한다. 제가 이미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신작업 부하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조건 4가지만 설명하시오. 이것은 척도의 조건 4가지를 잘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척도의 조건을 4가지를 설명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4가지를 이름밖에 못 적고 상세하게 설명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신작업 부하를 평가하는 방법을 먼저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A4지 한 바닥 충분히 채우실 수 있겠죠. 정신작업 부하를 평가하는 척도. 첫 번째는 민감성. 정신적 작업 부하가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죠. 이것은 정신 작업 부하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모든 평가하는 것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평가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차이를 못 발견한다? 이것은 제대로 된 평가 방법이 아닌 거죠. 민감성은 정신적 작업 부하는 아니고 모든 작업, 육체 작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 모든 평가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선택성. 선택성은 정신작업부하를 평가하는데
몸이 피곤한 것을 반영한다? 아니면 집안일이 안 좋아서 집안일까지 반영된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정신 작업 부하를 평가하려면 다른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고 오직 정신 작업 부하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 역시 평가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인터피어런스.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네, 정신 작업 부하를 평가받는 동안에 다른 정신적 작업 부하가 들어와서 그 기본적인 평가를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간섭, 인터피어런스. 제가 계속 이제 영어를 계속 변기에 놓는데요. 채점하시는 분이 영어를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작성하시는 분이 한글보다는 영어로 익히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번역의 차이에서 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유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면접 시험에서 영어로 물어보시면 당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 신뢰성, reliability. 그렇죠. 여러 번 똑같이 정신작업 부하를 평가를 해도 결과가 같아야죠. 결과가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지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이 척도의 네 가지 설명 잘 됐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부분 다 똑같죠. 다른 평가하는 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적으면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7점에서 8점 정도까지만 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다른 평가하는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정신작업 부하를 평가하는 수단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 더 있었네요. 5가지. 수용성, acceptability. 네, 수용성은 정신작업 부하를 평가하는 사람이 견딜 수 있어야죠.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참 신입사원 뽑는데 압박 면접이 유행했었죠? 피측정인이 면접자가 못 견딜 만큼 상황을 줘놓고 그 상황을 어떻게 버티는지 보는 것이 압박 면접이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사이코패스를 뽑는 것도 아니고 의사는 더 이상 그런 압박 면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번째, 수용성. 피측정인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적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많은 척도들을 크게 4가지로 한번 제가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분류는 제가 만든 분류가 아니고 어디 교재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요. 바로 인간공학 기술화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primary task, 일을 줘놓고 하는 거. 두 번째, 부임무, secondary task, 두 번째 일을 줘놓고 잘 하는지. 세 번째, 생리적 척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고요. 네 번째, 주관적 척도. 여기 나오는 보기가 인간공학 기사 2018년에 나왔던 보기고요. 정확히 보기는 이렇습니다. 주임무에 소요되는 시간, 부임무, 세컨더리 태스크에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에 거기 나왔던 예제가 쿠퍼, 하퍼 스케일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의 조종관이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정신적 피로도를 파악하는 기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간공학 기사, 다들 쉽게 넘어가셨겠지만, 이러한 보기 하나를 찾아보는 것도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넣으면 조금 더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쓰고 싶다. 물론 답안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 미리 답을 끊어버리면 쓸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 공간을 약간 남겨두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나는 조금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정신적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데 생리적 척도, 내가 조금 더 써보겠다. 생리적 척도에는 우리 이제 여러분 역시 인간과 기사할 때 나왔던 얘기죠. 눈 깜빡임수, blink rate, 점멸 융합 주파수, 플리커 테스트, 플리커 퓨전 프리퀀시, VFF, 크리티컬 프리퀀시, 크리티컬 퓨전 프리퀀시, CFF 등으로 불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생리적 척도가 되고, 부정맥 지수, 카디악, 제가 이게 약해서 이거는 부정맥 지수, 그 다음에 뇌전도 혹은 뇌파도로 불리는 EEG, 이런 것들이 바로 생리적
척도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신적 작업 분과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조건을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10점 만점에 10점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식의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답을 더 늘려서 쓰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1교시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많이 맞으셔야 뒤에 편해집니다. 뒤에 25점짜리 2, 3, 4교시에서 0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있나요? 또 있네요. 하나 빼먹었네. 동공지름, 퓨필 다이미터, 동공지름을 측정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생리적 척도 한번 확인했고요. 또 있는지 모르겠네.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주의력에 관한 다음 각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선택적 주의, 분할적 주의,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제시되었기 때문에 한 문제당 3점, 3점, 4점 정도 주어졌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서론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론을 안 써도 제가 보기엔 크게 무방합니다. 감각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외부 자극 중에 80%는 시각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는 기억에 기초하여서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되는 지각을 거치게 됩니다. 외부 정보가 내 눈을 통해서 내 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파악하는, 지각하는 과정에서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주의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첫 번째,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배분 혹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첫 번째, 선택적 주의.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부분을 보는 거죠. 선택적 주의력은 개인의 기대라든지 취향, 그리고 다른 정보, 다른 자극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혹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특정한 부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분할적 주의는 무엇이 됩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배분해서 분할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죠. 적 주의는 주의력의 배분을 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고 텔레비전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는 이런 것들을 분할적 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분할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죠. 여러분들 예전에 운전하실 때 어땠습니까? 운전하실 때 모르는 길을 만나면 어땠습니까? 라디오를 꺼서 정신을 집중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분할적 주의를 없애고 선택적 주의를 가는 방법이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파일을 만들면서 동영상을 재생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타이핑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분할적 주의가 컴퓨터가 하는 것이 바로 영어로 하면 타임 쉐어링, 시분할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주의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선택적 주의와 분할적 주의가 있다. 자, 세 번째 칵테일 파티 효과는 그러면 선택적 주의입니까? 분할적 주의입니까? 제가 이거 말로 했지만 이거 답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칵테일 효과는 바로 1번인 선택적 주의의 일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서도 본인이 흥미를 갖는, 여기 있죠. 개인의 기대와 타자극과의 차이점, 정보의 가치 등을 해서 자기의 이름이 들리거나 관심 있는 정보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사항.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는 선택적 주의의 특별한 이름이다. 혹은 애칭이다. 혹은 그런 효과를 의미한다까지라고 해서 1번과 3번 선택적 주의와 칵테일 파티를 묶어서 답안을 쓰시면 이 역시 10점 만점에 1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지각의 상향식 처리 바텀업 프로세싱과 하향식 처리 탑다운 프로세싱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아까 4번도 그렇지만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전이나 보건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는 거고, 오히려 산업 심리학 쪽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똑같은 문제가 2020년, 비슷한 문제가 2020년 필기시험에 나왔었죠. 예, 제가 응시했던 것이 2020년 필기시험이고요. 그때 제가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답안을 그냥 대충 적었습니다.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5점밖에 못 받았어요. 예, 되게 충격을 먹었는데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강의자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서론이 필요합니다. 예, 감각기관에 의해서 80%는 시각이죠. 받아들여진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는 기억의 기초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전환 과정을 지각이라고 표현하죠. 간단하게 서론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런 서론이 없었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4번과 5번의 서론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이 지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4번과 5번을 똑같이 서론을 써도 되느냐?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 문제씩 채점을 하니까요. 자, 상향식 처리입니다. 바텀업 프로세싱.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래에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하나 보고 이 물건이 뭐구나, 이 물건이 뭐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물건의 사물의 세부 특징이나 형상을 직접 보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귀납적 방법. 하나하나씩 붙잡아서 끄집어 올린다. 끄집어 어디로 올리죠? 머리를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 처리. 상향식 처리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바텀업. 바텀에서 위로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하향식 처리입니다. 하향식 처리는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경험과 지식을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 저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야. 이 상황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라고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물리적 속성만으로 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뇌에 들어있는 기억까지도 동시에 연상을 해서 경험을 느끼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것은 그거 아닌가? 그거 맞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뇌의 기억에서 먼저 파악해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탑다운 방식, 하향식 처리 방식입니다. 연역적 처리 방식이죠. 제가 2020년 필기시험에서 제 기억으로는 상향식 처리는 귀납적 방식이고 하향식 처리는 연역적 방식이다. 이렇게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점밖에 못 받았고요. 그러면 비상 상황에서 유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비상 상황에서 유리한 방식이라는 문제가 인간공학 기술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2007년인가 8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 하나하나씩 나오는 한 줄 한 줄씩 정보가 나오는 것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타일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 것을 선호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타일형으로 해서 갑자기 메인 엔진 이상, 냉각기 이상, 발전기 이상, 온도 상승 이렇게 정보가 나오면 사람의 뇌가 빠르게 인식을 해서 이것은 뭔가 비상 상황이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바텀업 방식은 어떤 겁니까? 메인 엔진 이상, 발전기 이상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보가 늦고 비상 상황에서는 유리한 방식은 탑다운 방식, 하향식 방식이 됩니다. 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연상해서 할 수 있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유리한 방식은 탑다운 방식, 하향식 방식 되겠습니다.